오늘 배당락일이었잖아요. 예. 통상 배당락일에는 주가를 뭐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이다, 종가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2610선 회복이 됐고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 힘 같아요. 삼성전자가 의외로 강하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400만 주를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당락임 대충 오늘 한 0.5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플러스 맞는 게 삼성전자의 힘. 그냥 오늘은 파생 시장에서 네. 400만 주 사면서 선물 땡긴 삼성전자 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7만 3천에서 5천 원 사이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네. 더 치고 나가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 올리면 지수는 올라요. 네. 지수는 올라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 총체적인 에너지는 거기에 부합을 못해요. 오늘도 보시면 네. 삼성전자 에너지가 제일 셌고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요새 LG그룹이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좀 맥이 좀 끊긴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에너지를 보면 지금 선물로 지금 356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대충 종합주가 지수는 원래 한 356 정도면 환산지수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늘보다 2600 한 30이 정석인데 지금 261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총량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 시장에 관련된 그 내부적 롱숏, 그리고 오늘 매수 주체별 동향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융투자가 2,900억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200억 사고 선물 매수. 지금 우리가 만기일 날 되고 나서 23만 개가 로버가 됐다고 그랬죠. 제가 네. 28만 개까지 그 늘어날 이상은 거다. 늘지는 않는다고 하셨었고요. 28만. 28만 개 다 왔어요. 그런 게 매수로 왔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땡기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노출되고 나서 1월 말까지 또 그 삼성전자를 또 어떻게 만지는가 요거 갖고 좀 볼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에서는 롱숏이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은 금융주가 2,900억 때렸는데 오늘 ETF나 주식 선물로 땡긴 에너지가 보입니다. 이 ETF하고 주식 선물로 땡겼다는 얘기는 이게 현물 땡김하고, 그러니까 매매 주체별 동향에서 오늘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강하게 들어왔어야 돼요. 비차익 매수가. 네. 근데 오늘 마이너스 1,500원에서 플러스 됐으니까 좀 그래도 에너지는 좋았는데, 이게 ETF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갖다 얘기해서 펀드 중심의 주가 관리 배당락된 걸 배당부로 관리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특징적인 게 포스코 그룹이에요. 네. 오늘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갖다 해서 ETF 주가 관리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약간 연말 윈도우 드레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딱 거기 높게 꽂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겉에 보면 단기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연속성은 포스코 그룹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전번 시간에도 이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렸죠. 52주 최저가와 4등분해서 25% 능선 여기에 걸린 종목만 사라. 지금 여기에는 LG전자만 우리는 권해드립니다. 전번에 93,000원, 95,000원 LG전자. 이게 이제 전장사업 연결고리로 지금 52주 최저가 여기 코스피 1등부터 30등 들어오면 삼성 바이오로스가 들어오고요. 네. 엔솔이 들어오고 LG전자가 들어오고 LG 이노텍이 들어옵니다. LG 그룹 주가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또 LG 생활 건강.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사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바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LG생활건강 매수 좋아요. LG전자 좋아요. 6개월 목표 수익률 10에서 20%. 그 정도면 대표님께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지금장이 지금 50에서 100% 먹게 눈이 빨개야 되는 종목 찾기장인데 네. 그거 내 돈을 왜 거기다 묶어놔요. 전번 시간에도 제가 삼성전자 판 거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세스 관련된 모토렉스나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개념의 한국 앤컴퍼니가 실패했다니까 커넥트 웨이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상대 수익률 가성비가 좋을 거다. 지금 커넥트 웨이브는 단기간에 40, 50%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우리 그때 얘기할 때 12,000원이거든요. 오늘 18,000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그런 가성비 좋은 종목들이 매번 한 10개에서 20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샘플링해서 내 귀중한 자산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저는 1, 4분기 길면 총선까지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목 찾기 전략이에요. 저는 1, 4분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 뭐라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난 이게 불안해요. 끼역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 폭의 반 정도를 그냥 단기간에 퉁 빠질까 봐. 그게 1분기 안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확실하게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아요. 경제적 리스크보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라면 1월 4일 날 그 FOMC 의사록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파월 의장 그 모멘텀으로 급등한 거 그거를 뒤집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두들겨 맞고 경제적 부분은 네. 그럼 금리 변수가 다시 들어오고 달러라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갑자기 나와서 기술주 중심의 지수를 야금야금씩 올렸던 거를 한 번에 그 뭐랄까 찬물을 딱 껴는 에너지가 그때 나오는 거고 네. 그것만 아니면 매크로에서 경제적 변수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네. 저는 친미 에너지의 그 정당이 되면 지금 여권. 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간단히 얘기해서 제3전선이 하나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고채 공격할 것 같아요. 환율하고. 네. 그거를 중국계 자금이 집중해서 공격하면 우리는 못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 변수도 1, 4분기에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 4분기는 민낯이 드러나는 구간이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경제적 변수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게임의 머니 게임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을 공격하는 그걸 뭐로 공격할까요? 국고채로 공격할 수 있고 또 지금 해외 헤지펀드에 이 중국계 리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히 해서 EM만 쇼쳐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그 갈등 구조가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은데 또 여기에 지정한 리스크로 1월 달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후보로 등록되면 네네. 무역전쟁, 보복전쟁 또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이걸 뭐라 할까요? 빅맨들의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이게 저는 1, 4분기에 우리나라 시장의 최대 악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10월 말하고 정반대 느낌이에요. 10월 말에는 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5.0 들어가고 뭐 날 있었을 때 이 시간 통해서 겁내지 마라. 2270이다. 사서 집중하자 했다면 네. 저는
1사분기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하나 딱 하면 지수 안 빠지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나가 밑에 10개 빠져도 삼성전자 올리면 지수는 퉁칠 수 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변동성의 EM이나 이것을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요? 하루에 삼성전자가 5%에서 7%가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해보라고요. 패닉장인데요. 그런 공격의 트리거는 뭘까요? 환율이 하루에 20원 올라가고. 하루에 20원. 네. 환율이. 그게 다 저는 매크로의 경제적 변수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좋게 뭐 요번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분기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이제 막 뒷받침되고 이런데 그거에 찬물을 그러니까 뒤통수를 딱 때릴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 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사분기는 종목 찾기에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괜찮을 종목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져서 종목 급락이 나온다면 대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의 하락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예. 바스켓 쇼스 걸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인데 52주 최저가 LG전자는 그래봤자 또 93,000원, 9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번에 7만 지금 8,000원이니까 7만 전자 공격해도 이게 세거든요. 8,000원은 지수 영향력이 한 50에서 70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민낯이 드러나나 실적의 민낯이 드러나나 이 두 가지 그러면 변수로 1분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다라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는 1월 13일 이전에 어떻게 될지 윤곽이 드러나는 건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 갈림길은 1월 13일입니다. 네. 1월 13일 전에는 경제적 변수, 뭐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CPI도 이런 것도 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월 4일 FOMC의 의사록이 반대 의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는 한 뭐 초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올라간 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차익 매물만 나오지 크게 변동을 않는데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 리스크가 등장하든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보복 전쟁 다시 리바이벌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증시가 지금 거의 지금 바닥을 가고 있거든요. 계속 아직 못 올라요. 이게 여기서 더 투매 충격파가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우리는 또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환율이 튀면 못 막아냅니다. 그러면 몇 개는 터트려요. 맞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가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 폐장일 하루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그래서 네. 지금 시점 되면 제가 매년마다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각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나 뭐 20, 30개 증권사에서는 뭐 2024년도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냐,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저는 그런 거는 증권사 쪽 맡기고 네. 저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행위 같고 그러니까 통계는 내봐야 그래도 지금 20개 증권사의 통계 대충 나오는 거 보니까 하단이 2,3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평균이. 상단은 2,7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600이면 한 150? 150 남았다는 거는 뭐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큰 수익 보기는 뭐 그 상단이 거기 진짜 맞다면 네네. 오히려 2,400이나 300 왔을 때 시가상위는 배팅하거나 지금 50 최저가에서 지수가 조정할 때 롱숏이 바뀔 종목들을 선택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종목을 샘플링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똑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네. 1년 전에 똑같은 작업해 가서 이 2022년도 연말이나 2022년도 1월 3일 우리 방송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삼성전자 5만 5천 원, 5만 천 원, 이거는 레스고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그때가 공포가 최악이었습니다. 이 나스닥 뭐 만붕괴된다느니, 그리고 대부분들 패널들에서는 낙관론자는 욕먹고 완전히 비관론자들이 득세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시스템 반도체를 노래 불렀던 게 우리가 이 방송에 5개 딱 찍어드려요. 한미 반도체, 칩셋미디어, SNS테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 가면 이거는 몇 배 갈 테니까 이게 현실화가 됐어요. 지금 그때 우리가 떠들었던 한미 반도체가 12,000원입니다. 칩셋미디어,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 200에서 300%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똑같이 저는 그때 뭘 하냐면 요 종합주가 지수가 2022년도 1월 2일 날 요게 3,000을 깨고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전 고점은 3,300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3,000 지지하고 뭐 3,500 간다, 4,000 가서 떠들었던 타임이었는데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말까지 보면 하락이에요. 3,000에서 여기 보면 10월 달 2,130, 그 다음에 1월 3일 날 2,180.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세상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힘든 2022년 한 해였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종합주가지수 하락률보다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나? 2022년도 이렇게 이 샘플링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분석한 날의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6일 날 분석했거든요. 26일 날 종가고 1월 3일과 2012년 28일 날 이 주가 요게 카카오페이가 17만 원이 5만 5천 원 되니까 68%. 카카오그룹이라든지 이때가 또 메타버스라든지 카카오그룹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거의 50에서 60%. 네. 이런 걸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샘플링 작업부터 해요. 네. 1년 동안 뭐가 제일 많이 빠졌나. 이 중에서 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나는 그때 딱 보시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요런 종목들 쭉 나올 때 이때 IT를 찾아드린 겁니다. DBI텍이 38,000원, 4만원. 이게 8만원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 작업은 또 뭐냐? 그 구간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지수 대비. 지수 대비. 네. 지수 대비. 지수 대비. 2022년도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 예. 금양이 1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4,9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가서 300%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 올해 주가 그쵸. 상승률이 더 대단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10만, 이게 더 2만 원짜리가 10만 원 더 갔고,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로닉이 2만 원에 4만 원 가는데 얘는 8만 원. 요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상승한 것 대비해서 그 이유는 대부분 다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하이드럼, 질이 보세요. 하이드럼 리튬 1000%, 15배 갔는데 24,000원치가 7만 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급등 종목들은 다 토막이 났어요. 네. 이게 2022년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금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금년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이 종목들입니다. 1등 포스코 DX, 네. 2등 비노, 3등 JLK, 4등 에코프로, 루닛, 이스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신성, 델타테크, 칩셋미디어 다 감자핏이죠. 2차 전지, 로봇, 시스템 반도체,
의료용 기기 관련된 거. 여기에 제가 자랑하지만 금년도에 저희 따라 지금 여기에 4개나 집중해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이 종목들 다 매매 대상의 지혜입니다. 트레이딩 대상이에요. 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은 매매를 안 하고 실적 검증 들어갈래요. 금양처럼 2024년도에도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너무 말씀이시죠? 크죠. 예. 거의 금양도 대부분 거의 샘플이 50개 중에 하나. 네. 그 운빨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만큼 최대 악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대 세상 볼래요. 반대 세상.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지수는 보시면 2130에서 2660, 2270, 2600.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박스 피해요. 큰 그림으로는. 네. 금년은 2020년은 3000대에서 2000대 하락. 금년은 박스 피. 그러니까 금년은 지수 매크로 공포하고 좀 미적거리고 뭔가 비관론자들은 구자 실적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고 네. 금년은 종목 승부 보신 분이 수익이 개별주로 급등했던 종목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수가 2600 지금 시점이 아니라 올해 가장 좋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일단 연초 대비지만 중요한 맥점은 네. 금년도 맥점은 저는 10월 달 같아요. 왜 10월 달이죠? 일단 10월 달이 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7, 8분 능선 시간으로 일러 놓으면 3분기 다 지나고 4, 4분기 딱 들어가는 매각 아닙니까? 네. 그럼 10월 달 정도면 모든 펀드 매니저나 모든 의사결정이 금년 성과가 대충 누가 나오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2024년을 준비할까를 기초적으로 집중하는 그 몇 개의 시작점이 이거는 일반 투자자 기준 아닙니다. 네. 운용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 바닥 선수들의 기준점이 딱 10월 달 정도거든요. 나스닥도 그 10월 달에 12,500에서 지금 15,000대까지 아주 급등했고 거기서 중심 주도주들이 매그니피전트 기술주 그리고 우리나라도 같은 에너지가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면 벌써 10월 달에 전략 잡은 게 지금 이 현상이 보인 거거든요. 그럼 2024년은 이게 더 연속이 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의 맥점들이 다 뚫려야 돼요. 네.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현대차는 20만 원, 기아는 10만 원. 이런 것들이 뚫고 뭔가 추세로 가는 에너지가 나오면서 뭔가 흐름을 주도한다면 이 장은 생각보다 더 가는 2,700이 뭐예요? 더 땡겨 버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1, 4분기 안에 실적이 검증됐는데도 외부 동향 네. 여기서 검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지수단의 검증이고 그리고 금년도는 300%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장으로 집중하신 분들은 금년도는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상위 종목들로 집중하신 분들은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이클 잘못하신 분은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 세상 볼게요. 예. 최고로 많이 빠진 거. 최고로. 올 한해 최고 많이 빠진 거. 예. 예. 거의 여기서 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군요. 여기서 찾을래요. 그런데 종목들 딱 보면 여러분들이 사기 싫은 것만 있어요. 네. 보시면 90에서 80% 빠진 건 이런 것들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뭐 골덴에스라 올리페스라든지 여기서 제가 파란 박스 건 게 라더경 관련주예요. 서울가스, 대원방직, 삼천리, 다우데이터. 네. 저는 이런 거는 사자 오릅니다. 오히려 배당도 줄 거고 예를 들어서 다우데이터는 매출이 9조에 영업이익이 7,700억이에요. 그런데
12,300원이에요. 네. 그런데 루닛이라고 금년도 최고 상승한 종목은 매출 200억에 영업 손실 300억, 400억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는 지금은 라더견 후유증이라든지 네. 시장의 어떠한 그 에너지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스 요금 올릴 것 같거든요. 전력요금도 올라갈 것 같고. 총선 이후로. 예. 예. 그리고 또 배당 투자하려면 납폭 과다주에서 배당 많이 주는 걸로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여기에 또 거버넌스 게임. 지금 거버넌스 게임이라는 거는 저는 기관이나 사모펀드들의 머니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주주의 탐욕, 네. 지분 싸움, M&A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금년도 2024년도에서는 라더견 관련주 중에 그 가스주하고 네. 빅데이터주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스주하고. 그럼 삼천리 서울가스거든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만 한정해서 이제 사놓고 우리 2024년 말에 한번 점검해보죠. 얘가 얼마까지 가 있나. 중간에 매매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대표님, 2024년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는 사실 주도주를 많이 언급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라더건 사태 관련해서 급락한 종목들이 사실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 비중도 뭐 100% 이렇게 실어갈 수는 없는 종목들 아니에요? 한 30% 정도로 그 가능할 거라고. 정도도 담아도 될 만한 종목인가요? 예, 예. 아니 매출 구조에 네. 영업이 7,700억인데 지금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는 시장이 나올 것 같은 게 2024년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주도주라면 테마주 찾아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네. 테마주들 중에서 뭐 세스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M&A 싸움판이 벌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저는 거버넌스 게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실적단이 우상향 되는 거. 지금보다 4, 4분기, 1, 4분기 실적이 계속 우상향, 매출 늘어나고 네. 그런 섹터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대의 수혜. 금리 인하 시대의 수혜. 그건 당연히 바이오? 저는 바이오라고 예. 봅니다. 근데 바이오에서는 제거법을 작동해야 된다고 봐요. 제거법. 하지 마. 어떤 종목들이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네. 것들을 좀 제거해 볼까요? 2018년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바이오 중에 네. 4, 5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 몇 개로 추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19년에 기술 특례 상장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상장 기준이 적자 무시, 매출단 무시, 기술만 내갖고 뭐 또 임상 뭐 하면 성장성 바라고 다 상장시켜줬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5년, 지금 2018, 19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계가 5년이에요. 그럼 2018년은 5년 지나면 얼마예요? 금년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는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살아난 거랑 못 살아난 걸 걸러내는 작업이 3월달 감사보고서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기술특례 기업들 중에 감사보고서 칼날은 굉장히 엄할 것 같습니다. 그게 피해 숙청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루닛이나 분효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혹시나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군요. 저는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정리하라고 그래요. 네. 그거 갑자기 어떤 종목은 거래 정지 당하실 겁니다. 네. 이런 게 3월 달이에요. 그거를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루닛도 보시면 이거 검증해야 돼요.
이 빨간 색깔이 좀 줄어들어 까만 색깔 나와야 돼요. 매출단도 증가하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니 팔아갖고 루니 세력이 뭔가 사모펀드가 툴젠으로 가서 뭐 유전자 가입 브랜드 해갖고 이때가 우리가 3만 원, 4만 원 사이였는데 이게 8만 원까지 가서 이거는 또 매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왜 매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얘도 연속 적자 4년이에요. 매출단 보세요. 11억, 7억, 16억, 7억. 네. 아까 다우데이터하고 비교해보세요. 9조에 7천억, 12,300원이에요. 네. 매출 7억에 영업 적자 190억이에요. 7, 8만 원이에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면 이 상식 에너지를 커버하는 이 급등량이 뭐냐? 다 세력 에너지야. 거기에 저는 팔로우 더 맨들이 딱딱 보입니다. 팔로우 더 맨. 그 에너지가 국가의 어떤 법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유지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펀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펀드의 책임에서 잘려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전임자 지육이 다 숙청해버려요. 종목을. 그 작업이 또 금년 1사분기 최대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이게 현장 데이터 동향이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태양건설 노이즈도 많잖아요. 뭐 아무래도 건설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표님. 그거보다 네. 그것 때문에 이 자산 운용사들 중에 부동산 쪽은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압니까? 원래 큰 호황에서 다 은퇴합니다. 네? 다 은퇴해요. 자기한테 총알 다 나올까 봐. 미리미리요? 벌써 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네. 어떤 작업? 뭔가 모르는 신빙 새로운 사람 해놓고 폭탄 제거반 투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게 또 상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건설주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건설 업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금리 나면서 뭔가 재정 정책으로 커버하는 SOC는 할 테니까 뭐 철도라든지 이런 거를 커버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방송 제목이 팔로우 더 맨 아닙니까? 네. 현장의 자산 운용사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증권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부실 건설사들이 정리가 확실히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산 운영사는 운영력들이 다 정리된다는 얘기죠. 그럼 펀드가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네. 펀드 청산도 들어가는 거 있을 거고, 이름 바꿔갖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작업이 2024년도 상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에요. 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라더견 사태 말고 네네. 라임 사태 나왔을 때 음. 그때 어떤 현상이 나왔죠? 펀드나 뭐가 강제 청산 들어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라든지 또 채권 투자한 것들 이게 폭탄이 나와갖고 어떤 건 거래 정지당하거나 뭐 원금 손해 나오거나 막 이런 상황까지 확산되잖아요. 부동산 ETF 관련된 것도 거기까지 확산될 건지 막을 건지 요거가 태양건설이 그 시험의 그 첫 단추 같아요. 오죽하면 F4가 뭐이겠습니까? 경제수장 F4. 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건설이 당연에 어떤 큰 손이 태양건설 지분 사갖고 뭐 이분은 3년 지나면 이게 파산 상장 폐지만 되면 큰 돈 벌 거예요. 저는 벌 것 같아요. 그 대신 한 40, 50% 마이너스를 각오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건설 그룹은 제가 그게 어떠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양그룹 할 때는 SBS 해라. 왜냐면 살아나려면 SBS 매각하면 방송국은 눈이 빨개갖고 인수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오늘 태양건설 워크아웃 얘기하니까 태양건설은 급락하면서 SBS는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요런. 네, 네. 근데 태양그룹 입장에서는 SBS 절대 놓으면 안 되거든요. 돈줄인가요? 예. 담보적 그것만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잡아갖고 누가 인수 자금을 끌어줄 수 있으면 방송국 팔아라 그러지 딴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1사분기에 우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F4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내부 부동산 이게 그동안 자꾸 연장했거든요. 네. 오죽 가면 제가 메리츠금융 지주 롯데그룹과 1조 펀드 만들어서 자기네 갖고 성과급 받고 수조 받고서 주가 2만 5천 원짜리를 5만 원까지 급등시키는 더블 만들어버리는 이게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환율이 치고 나가버리면 국고채 공격 들어가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떠들 거고 네.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압축이 돼버려요. 공격 우리나라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쇼 갖다 예를 들어서 일본 롱, 미국 롱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거를 환율로 커버 체크해야 되는 게 또 1, 2,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은 네. 저는 민낯이 드러난다. 그래서 10월 말 공포 때 제가 아주 레스고 강경론자였다면 1, 4분기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민낯이 드러나는지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을 압축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것 중에 최악의 경우 주가가 200포인트 부러져도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거, 안 빠지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거버넌스 게임. 네. 아니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일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대표님? 시가상위 종목들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그냥 나는 시가상위만 해. 네. 그럼 현금화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고 그냥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자산주 빅데이터, 다우데이터 이런 거 사놓고 한 번에 사놓지 말고요. 그냥 저 50% 현금이고 50%를 한 이렇게 분할 매수해 보면서 네, 1, 2, 네. 3을 지나보는. 그럼 대충 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공격은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그 1년장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내년도를 주도할 빅데이터 중에 우리가 거버넌스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전번 시간에 제가 시가상위 종목 팔아갖고 딱 하나 집중해 드리는 게 그 PBV 쪽에 모토렉스하고 그 다음에 그 이 한국 타이어 여기도 거버넌스 아닙니까? MBK.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네. 대표님? 그래서 근데 이 뉴스가 왜 나오죠? 이 MBK 수장이신 김병주 회장께서 네. 이제는 대기업이 성역 아니야. 경영권 종저준에서 경영계 우리나라 이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큰 파트너스는 그룹, 그러니까 김현장이나 같이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구조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공격하겠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요.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가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 앤 컴퍼니 볼 때 제가 선정해 드린 게 있죠. 커넥트 웨이브. MBK 포트폴리오 중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오히려 손가락은 한국의 컴퍼니 막 이 싸움 볼 때 반대편을 봐라. 이게 복잡계 사고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긴다. 네. 투자에는 그것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보고 다 이거 보게 할 때 허실질적으로 실제 수익은 이거. 이게 실제도 보세요. 제가 요 12월 초입니다. 22,000, 23,000원. 이거 끝난 것 같다. 그때 이놈이 커넥트 웨이브가 11,000원, 12,000원입니다.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버넌스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 평균 단가 얼마 만들어야 되냐? 3, 4만 원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드 잡고 가셔야 돼요. 네. 뭐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크게 흔들 거예요. 그럴 때 팔아서 다시 사는 그런 작업. 그리고 사실 분들은 지금은 늦으셨어요.
따라가지 말고 고점에서 한 20-30% 흔들 때 사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요것도 NBK 거버넌스. 그럼 NBK만 있겠어요? 강선부 펀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파트너스 펀드들 뒤져갖고 포트폴리오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마이너스 많이 난 거. 그거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노려보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주주가 엮였다. 네. 그러면 또 대주들끼리도 형제들끼리 싸움판이 붙었다. 그럼 더 난리죠. 그게 DB그룹이잖아요. DB.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포트폴리오 뒤져보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10대 이런 파트너스를 뒤져갖고 거기서 손해가 많은 섹터인데 그 대주들이 지금 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다. 후계 구도로 가는 것 같다. 그거 한번. 심지어는 오히려 대주주 공격하겠다라고 선언까지도 하시잖아요. 요게 또 2024년도에 상반기에 하나의 지수 상관없이 먹거리 줄 수 있는 거리 같아요. 이런 걸 노리면 지수 상관없습니다. 타겟팅 딱 해갖고 어떤 거는 100에, 어떤 거는 200, 어떤 거는 300까지도 갈 테니까. 그게 저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요번에 중소그룹들이 많아요. 녹십자 그룹, 네. 코론 그룹, DB 그룹.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KG 그룹. 거기서 뭔가 망가진 것들 찾아내시면 아주 매력적인 싸움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합치고 쪼개고 하고, 뭐 이미 쪼갠 제가 동국 CN, R&I, 동국 CM 이것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쪼갠 다음에 급락을 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이 매도 시킬 때는 쪼개갖고 올리지 않아요. 박살을 내요. 물량 털기. 예, 물량 털기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리고 자기들은 물량을 늘려요. 이 작업 들어간 것들. 그거 노리시면 상반기가 따뜻하실 겁니다. 그게 저는 한 축이에요. 네. 거버넌스 게임이라고 제가 포장을 했지만 매도자의 시각으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머니 게임 할 수 있는, 이게 대주주하고 우호적인지 싸움판이 붙었는지 이거는 스토리텔링마다 다 다르고 그룹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업황이 실리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바이오 쪽에서 그런 거 생기면 더 금상첨화니까 녹시자 그룹을 설정해 또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열리는데 주제가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저희가 이제 CES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PBV 테마주 중심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예요, 대표님. 이게 먼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네모나 운반체 위에 네. 식당을 넣으면 식당 운반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캠핑 구조를 넣으면, 그럼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이에요. 네. 자율주행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네. 그리고 공간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또 전장 부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도 들어가고 플랫폼도 들어가요. 그래서 PBV는 주문형 공간을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시티예요. 네. 스마트 시티에 기본으로 깔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 지하화 될 때 이런 모빌리티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우디 네옴도 이런 모빌리티가 다 들어가고, 모빌리티에 연관된 부품단을 대는 회사들 아니면 이거에 대는, 여기에 LG전자도 들어가요. L전자는 이 전체 센서를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기아입니다. 기아차가. 네. 핵심으로 지금 화성 공장에다가 이 비즈니스를 투루했어요. 거기에 밸류체인. 그래서 전번주 요게 이쪽이 다 다중타 부품입니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번 수요일 날 자동차 부품에서 이때가 12월 20, 그때 전번주 방송에 네오에다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화신, 우리는 SL. 여기에 대장은 또 뭐죠? 현대 그 가장 좋은 거. 아이고 이름 또 까먹었다. 근데 여러분들 네오오토 보세요. 이게 전번주 그래프거든요. 네. 6,000원짜리가 11,700원까지 갔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0원 더 올리다가 역 V자로 급락을 시킵니다. 네.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이 PV는 이제부터 2003년, 30년까지 시작인 트렌드예요. 세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CXL보다 더 나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에 또 수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시는 게 또 정희선 회장님의 또 가이드고, 그럼 그거는 일진 하이 솔루션, 일진 다이하고 여기에 부푼다. 그러면 이런 게 한 번 주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역부있자 됩니다. 여기서 거래 꺾일 때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럼 다음 파동이 더 커요. 요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대장주가 현대 오토웨버 맞나요? 맞아요. 현대 오토에버.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이게 대장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으로 현대 오토에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송에 13만 원, 14만 원대 이미 이거는 이 PVB 없을 때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현대그룹 중에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리고 19만 원, 20만 원에는 먹을 거 없다고 팔았는데 여기서 추가 랠리는 저가 비슷해요. 현대 글로비스 20만 원까지 보시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10%는 참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 에버는 대장이에요. 네. 여기 대장입니다. 그런데 20만 원대에서는 안 할래요. 이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있는 분들은 그냥 대드 잡고 뭐 50% 받치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전략 가시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전번주에 집중해 드렸던 게 모트렉스죠. 요거는 아직까지 큰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일주일 동안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무령 모빌리티 시스템의 기아의 핵심 밸류 체인이에요. 기아의 간단히 해서 HBM 와갖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1등 한미반도체 해갖고 이걸 주력하고 삼성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종목이 바뀌잖아요. 기아가 중심돼서 할 때 모터렉스가 1등. 그리고 이제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따라가는 정도. 네. 여기도 대장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장주라 그러면 저는 이 300% 나오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이 나와야 돼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는 PV, 그 세스가 이런 업황으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나가겠습니다고 선언하는 선언 시그널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크기의 모빌리티를 막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 밸류체인들 막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보여줄 거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3개월에서 5개월 집중하시는 게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을 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 이쪽을 가장 핵심으로 봐요. 소부장 반도체는 2024년 연초에서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다 큰 급등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후발주에는 잘 안 나와요. 후발주. IT 부품 쪽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 대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오를 만한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몇 개. 그런데 설계 쪽이요? 전번 쪽에 그게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일주일 만에 또 한번 풍 떴어. 네. 삼성전자 5% 갈 때 거기는 20-30%씩 튼 것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20-30% 틀 때는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네. 바닥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 사인 내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 포장 같아요. 이쪽도 실제 매출탕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LG 이노텍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쪽, 또 KH바트, 오히려 통신과 스마트폰 쪽이 그냥 오히려 남아있거나 기판 쪽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소외주 중에 못 간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익률은 20, 30%. 이렇게 뭐 100% 에너지를 볼 만한 그건 연초에 생각하거나 10월 달에 생각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단.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도 딱 맞아요. 네. 정부 정책하고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를 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 집행하면서 막 정부 발주의 수주를 막 해오는 것들. 거기에 해외 것까지 딱 터지면요 금상첨화죠. 네. 그런 것들 압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싶네요. 대표님, 이제 2023년 마지막 회장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주요 주도 섹터가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올 한 해에 대한 정리요. 짧게. 이제 내일 하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업 보고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업 보고서를 손으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기술 특례의 적자 기업의 성장만 바라보고 했던 기업이었구나 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산다까 생각을 제거해서 아까 얘기한 자동차 부품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이동하는 작업은 반드시 내일 하루 남았지만 연말 연초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